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유럽 축구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세계 최고의 축구 대회 UEFA 챔피언스 리그의 2023-2024 시즌 8강전과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전의 대진표가 지금 막 확정됐습니다. 32개 팀 체제로 열리는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깊은 챔피언스 리그 시즌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한국인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2명이나 8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각기 다른 팀으로 처음이죠. 과거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PSV 에인트호벤 시절 함께 4강을 확정했던, 함께 4강을 이뤘던 바는 있지만 각기 다른 팀을 통해서 8강에 한국 선수의 2개 팀이 올라온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대진표에 따르면 두 선수가 결승전까지는 만나지 않게 됐기 때문에 만약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이 나란히 결승에 오를 경우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선수 간 결승전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8강전 일정 중에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 중 하나는 이강인 선수가 속한 프랑스 클럽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 라리가 클럽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입니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왜 유럽 현지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8강전에 어떤 팀이 유리할지 그리고 어떤 팀이 우승에 근접한지에 대한 현지 최신 전망과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최신 상황 프리뷰까지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축구 종주국인 영국의 축구의 성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8강전부터는 4강 결승까지 대진표를 모두 한꺼번에 추첨을 하게 되고요. 16강전까지는 같은 리그 팀이 만나지 않도록 대진 추첨을 하게 되는데 8강전부터는 모든 족쇄가 사라지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같은 리그 팀 간의 대결이 없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번에 8강에 오른 팀은 모두 유럽 최고의 전력과 역사를 자랑하는 팀들, 즉 이변 없이 최고 대 최고의 대결이 펼쳐졌다는 점입니다.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이 5개 팀, 그리고 준우승 경험이 있는 3개 팀, 즉 8강 팀 모두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경험한 팀이라는 점인데요. 역대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현재 유럽 최강의 팀으로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고요. 벵거 감독 시절 준우승을 차지했던 아스널은 독일에서 가장 많은 우승 6회 우승을 차지했던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차례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쉽게 정상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8강전 대진 중에는 가장 수월한 상대로 꼽히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도르트문트는 1997년에 우승한 경험이 있고 클롭 감독 시절 준우승 경험도 있는 유럽 무대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독일의 팀이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막대한 투자 속에도 아쉽게 네이마르와 음바페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준우승으로 특히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패배했던 아픔을 갖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유럽에서 2차례나 트래블을 달성한 역시 최강의 팀 중에 하나죠. 파리 생제르맹에는 특히 스페인과 인연이 많은 선수들이 있고 또 과거 바르셀로나의 2번째 트래블을 이끌었던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막 부임했다는 점에 있어서 많은 스토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8강전에서 승리한 팀의 4강 대진표도 이날 함께 확정이 됐습니다.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승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의 경기 승자와 만나게 되고요.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의 경기 승자는 레알 마드리드와 맨시티의 경기 승자와 맞붙습니다. 그리고 이 4강전의 승자들이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파리 생제르맹이 바르셀로나를 이기고 4강에 오르면 아틀레티코와 도르트문트의 승자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이기고 올라올 경우 만약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날도 이기고 레알과 맨시티의 경기 승자까지 이길 경우 파리와 바이에른 뮌헨의 결승전 대결이 영국 런던에서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진표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유럽 역대 최고의 팀으로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현재 유럽 최고의 팀으로 불리는 맨체스터 시티의 대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팬들 그리고 또 유럽 현지 팬들이 또 하나 주목하는 대결이 바로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킬리안 음바페 선수가 올 시즌 파리에서 보낼 마지막 시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이적 행선지가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미 음바페 선수는 개인적으로 과거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오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또 한 번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음바페 선수를 레알 마드리드가 거액에 영입하는, 이적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연봉을
지급하며 데려올 명분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선수로도 활약을 했고 또 감독으로도 트래블을 달성했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에니케 감독이 적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고요. 또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서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라리가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우스만 덴벨레 선수도 직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특히 스페인 축구 팬들에게는 매우 기대가 클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클럽 역사상 스페인 팀과의 맞대결 중 가장 많이 만난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대 13번 맞대결이 있었고 그 중에 12번이나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났습니다. 컵 위너스컵 결승전에서 만났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1대0으로 이겼던 적이 있는데요. 역대 전적도 팽팽한 수준입니다. 파리가 조금 열세라고 하더라도 4승 4무 5패로 매우 호각을 이뤘고요. 21득점 24실점으로 득실점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파리가 웃었는데요. 2020-2021 시즌 당시에 파리 생제르맹이 1차전 깜노우 원정에 가서 4대1의 대승을 거둔 이후 2차전에선 1대1로 비겼지만 합계 1승 1무로 8강에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픔도 있었죠. 2016-17 시즌 당시에 파리 생제르맹이 1차전 홈 경기를 4대0으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2차전 무난하게 파리가 이기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르셀로나가 안방에서 네이마르 선수의 미친 활약 속에 6대1 승리로 뒤집으면서 파리가 탈락했던 정말 충격적인 경기가 있었죠. 이 패배를 2020-2021 시즌에 물론 되갚기도 했고 그 사이에 바이아웃 금액을 지르면서 여전히 깨지지 않는 세계 최고 이적료로 파리 생제르맹이 네이마르를 데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2014-15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 즉 트래블을 달성했던 엔리케 감독과 함께 대단한 시즌을 보냈던 당시에는 두 차례나 만난 적이 있는데요. 조별리그 당시 파리가 오히려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승리했었고 바르셀로나의 안방에서는 바르셀로나가 3대1로 이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바르셀로나가 두 번 모두 승리하면서 우승까지 진격을 했는데요.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자주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1994-95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파리가 바르셀로나의 원정에 가서 1대1로 비긴 이후 2차전 홈 경기에서 2대1로 이기며 또 4강에 올랐던 적이 있고요. 2012-13 시즌 같은 경우도 두 번의 대결 모두 비기면서 당시에는 존재했던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승패가 엇갈릴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치열한 경기들이 항상 펼쳐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장 압도적인 차이가 나왔던 것이 바로 지난 2021년에 있었던 16강 대결 깜노우 원정에 가서 파리 생제르맹이 무려 4대1로 크게 이겼던 경기인데요. 당시에 전반 27분에 리오넬 메시가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음바페 선수의 미친 해트트릭이 나오면서 4대1로 경기를 뒤집었고 그리고 나서 2차전 파리의 안방에서 열린 경기 1대1로 비겼는데 이때 음바페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메시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며 무승부가 됐지만 1차전에 이미 거둔 파리의 대승을 바르셀로나가 뒤집지 못하면서 탈락했던 바가 있습니다. 즉 음바페 선수는 이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최근 두 경기에 득점을 했고 이 당시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바가 있는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 선수가 네이마르가 아닌 이강인 선수와 함께 바르셀로나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도 지난 시즌까지 라리가에서 활약을 하면서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경험이 있는데요. 발렌시아 시절 2019-2020 시즌에 처음으로 바르셀로나를 상대했을 때는 교체 출전을 했었죠. 그리고 팀은 2대5의 완패를 당했었습니다. 2020-2021 시즌 같은 경우도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야 투입되어 2대2 무승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2021-2022 시즌 같은 경우에도 막 마요르카에 입단했던 시즌인데 이때는 아직까지 본인의 잠재력을 모두 폭발시키지는 못한 시즌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0대1, 1대2로 석패하긴 했지만 본인의 활약이 역시 돋보였던 것은 없었거든요. 다만 지난 시즌 마침내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로 평가받았던 당시 7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면서 리그 전반기 7라운드 때 바르셀로나와 홈 경기를 풀타임으로 소화를 했었는데요. 이때 비록 마요르카가 0대1로 패배하긴 했지만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게 이때는 현재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와 함께 뛰고 있는 우스만 덴벨레가 바르셀로나의 측면 공격을 이끌었던 것인데요. 현재 바르셀로나의 감독이자 올 시즌이 끝나면 떠나기로 했지만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이 지난 시즌 마요르카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를 공식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것도 크게 화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장신 공격수 무리키가 기준점이 되어서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 마요르카가 선굴군 축구, 직선적인 축구를 통해서 매우 효과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며 아기레 감독이 특히 팀의 장점을 잘 끌어낸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고 그 중심에 이강인
이강인 선수의 창의성이 있다. 마요르카의 좋은 폼의 중심에 이강인 선수가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경기를 마치고 난 후 실제로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선수 평점을 보시면 마요르카가 패배했음에도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7.3점으로 팀 내 최고점인 것은 물론이고 바르셀로나의 득점 선수였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날 경기 최고의 선수로 뽑혔는데 평점이 7.8점으로 이강인 선수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레반도프스키 선수와 함께 공격 라인을 구성했던 우스만 덴벨레가 7.0점, 안수 파티가 6.9점으로 이강인 선수보다도 평점이 낮았고 이 두 선수가 모두 후반전에 교체 아웃된 상황도 있었고요.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제외하면 골키퍼 테오 슈테긴의 7.6점 정도를 빼면 확실하게 이강인 선수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가 바르셀로나 내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통계 기록상으로 이강인 선수의 바르셀로나 활약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공격적인 패스를 전개하면서도 86%의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었고 무려 3차례나 키패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번이나 크로스 패스를 연결할 정도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 선수를 통해 전개됐고요. 지난 시즌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 최고의 드리블러로 꼽혔었는데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도 3차례 드리블을 시도해서 3차례 모두 성공하는 100%의 드리블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볼 경합 상황도 지상 경합에서는 11번이나 상대와 싸워주면서 7번이나 바르셀로나 선수로부터 공을 따내는 그런 활약을 했고 2차례나 또 태클을 성공을 했고 4차례나 볼을 되찾아오는 그런 활약을 통해서 굉장히 라리가 최고 정상급 팀들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받았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반 39분 피케 선수가 은퇴하기 전이었는데 이강인 선수를 향해 거친 태클을 하다가 경고를 받았고 이 과정 속에서 양팀 코칭 스태프까지 엉키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감정 싸움을 벌이다가 바르셀로나의 코치가 퇴장당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비록 마요르카가 끌려가는 경기라긴 했지만 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마요르카가 굉장히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후반 시작 5분 만에 중앙지역에서 바르셀로나 선수 3명의 압박을 현란한 기술로 풀어낸 이후 오른쪽으로 이강인 선수가 전환 패스를 주고 이 패스를 받은 마페오 선수가 오른쪽에서 전방으로 크로스 패스를 올린 것, 무리키 선수가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테오 슈테겐의 선방에 막혔던 장면이 있었고요. 후반 30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직접 바르셀로나의 공을 빼앗아낸 이후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상대의 압박이 무려 4명이나 둘러싸자 휙 돌아서 등진 채로 백힐 패스를 연결해서 동료에게 연결을 했던 장면도 기가 막혔습니다. 후반 42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무리키 선수가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 슈팅했지만 슈팅이 크게 벗어나면서 무산이 됐고요. 후반 44분에는 다니의 크로스를 이강인 선수가 이어받아서 문전 우측까지 돌파했는데 여기서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것이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말았죠. 이 경기 마요르카가 0대1로 석패를 했기 때문에 이 슈팅이 들어갔다면 비길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스페인 현지 언론으로부터 많이 나왔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골포스트를 스쳐 지나간 슈팅이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고 바르셀로나의 우호적인 매체인 문도 데포르티보가 이강인이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 뻔했다라고 보도를 했고 또 다른 바르셀로나 지역 매체인 스포르트도 이강인이 바르셀로나에게 공포를 안겼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경기 앞두고 현재도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페란 토레스 선수가 발렌시아 시절의 인연으로 인해 이강인 선수와 인사를 하는 장면도 화제가 되긴 했는데요. 올 시즌 같은 경우 바르셀로나도 챔피언스리그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8라운드까지 진행된 스페인 라리가에서 승점 61점으로 3위에 올라 있는데요. 인근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로나보다도 성적이 떨어져 있죠. 지로나의 돌풍 속에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동생팀과 같은 지로나에 밀려서 3위, 우승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 69점, 8점 차이이기 때문에 아직 남은 경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역전 우승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코파 델레이에서도 이미 8강전에 아틀레틱 빌바오의 패배에 탈락했기 때문에 올 시즌 무관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선 우승컵을 들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선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우승이 필요한 상황인데 파리와의 객관적 전력에서는 올 시즌 라리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사실 많은 부상 선수들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스페인 대표 미드필더이기도 한 페드리와 가비가 모두 시즌 아웃의 판정을 받는 큰 부상을 당한 상태이고 또 다른 핵심 미드필더인 프랭키 더용 역시 파리와의 2차전까지는 뛸 수 있을 텐데 8강 1차전 출전은 조금 불투명한 정도의 부상을 겪고 있거든요.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서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6강 나폴리와의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골을 넣기도 했고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라마시아 출신의 유망주 페르민 로페스 같은 경우도 나폴리와의 경기에 골을 넣었고 또 임대로 합류한 칸셀루도 측면에서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메시의 뒤를 이을 또 다른 왼발 천재를 불리는 라민 야말 선수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는 점들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중앙 지역의 많은 부상 선수 그리고 쿠바르치 선수가 센터백 라인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기대를 받고 떠오르고 있지만 베테랑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깨졌기 때문에 중원과 센터백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점들은 분명히 바르셀로나의 불안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바르셀로나의 최다 득점자가 레반도프스키의 12골이고 최다 도움도 레반도프스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맨시티를 떠나 바르셀로나로 온 귄도안 선수가 그나마 5득점 6도움으로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막힐 경우에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피냐까지도 현재 팀에서 매각 대상으로 거론이 될 정도로 주앙 펠릭스를 임대로 데려와서 쏠쏠하게 쓰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바르셀로나가 다른 팀에서 밀려난 선수들이라든지 다른 팀으로 내보낼 생각을 하는 선수들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점은 파리 생제르맹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양 팀의 맞대결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와의 경기에 중용했던 선수들이 거의 그대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최전방에 버티고 왼쪽에 하피냐, 오른쪽에 야말이 배치되고 미드필드 라인은 페르민과 귄도안이 창의성을 담당하고 크리스텐센이 센터백 출신으로 포백 앞을 보호할 것 같습니다. 칸셀로가 왼쪽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쿤데는 오른쪽에서 수비적인 풀백으로 자리하고 아라우호와 쿠바르시가 센터백을 이룰 것 같은데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음바페의 제로톱을 가동하면서 덴벨레를 2선에 프리롤로 두고 이강인 선수 또는 바르콜라에게 왼쪽 사이드를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누누 멘데스가 회복하면서 왼쪽 풀백의 공격력도 강해졌기 때문에 바르콜라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추리면서 미드필드에 힘을 보탤 것 같아요. 아무리 부상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귄도안도 있고 또 공을 소유하고 연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바르셀로나가 강하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이 그의 맞불을 놓기 위해선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 비티냐처럼 공 잘 차는 선수들을 중용할 것 같고 멘데스와 하키미, 윙어와 같은 공격력을 갖고 있는 윙백 라인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바르콜라보다는 이강인과 덴벨레가 2선의 창의성을 담당하며 음바페와 공격 조합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8강 대진표가 나온 이후 여전히 맨시티의 우승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고 대진 상황으로 인해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바로 만나게 됐기 때문에 아스널을 우승 2순위로 꼽고 있는데요. 이 아스널과 맞대결을 펼치는 바이에른 뮌헨을 우승 4순위로 두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이 속한 이 대진 라인에서는 파리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파리의 우승 가능성이 배당률 8배에서 9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5순위이긴 하지만 파리가 8강에서 만날 바르셀로나가 6순위고 파리가 바르셀로나를 이기고 4강에 올라갈 경우 만날 수 있는 아틀레티코와 도르트문트는 7순위, 8순위거든요. 즉 파리 생제르맹이 결승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는 올 시즌 트래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리그왕 우승이 유력한 상황이죠. 3월 18일 월요일 새벽 4시 45분 몽펠리에와의 원정 경기 그리고 4월 1일 새벽에 있을 마르세유와의 르 클라지크까지 이긴다면 잔여 일정은 컵 대회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월 4일 새벽 4시 10분에 스타드 랭과 쿠프 드 프랑스 4강전이 예정되어 있고 이어서 주중 경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4월 10일 새벽에 아마도 바르셀로나와 1차전 8강 홈 경기를 치르고 4월 17일 한국 시간 새벽에 바르셀로나 원정으로 챔스 8강 2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역대급 시즌이자 음바페의 마지막 시즌에 여러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화려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결승전에서 정말 김민재 선수와의 맞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주요 소식들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